야간 순찰을 도는 항만 안전관리자 이선주는 방파제 끝자락의 노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곳에서 두 소년이 일하고 있었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소년들은 낡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일사불란했으나 어딘가 어색했다. 마치 이 일이 처음이 아니면서도 늘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익숙함이었다. 선주는 가만히 서서 그들을 바라본다. 특히 큰 소년의 옆모습에 시선이 고정된다. 구부러진 척추, 자주만 굳어진 어깨, 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머리칼. 그것이 어떤 먼 기억과 겹친다. 정확히 언제인지 어디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미지는 분명히 본 것이다. 자신의 어떤 시간 속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선주는 신분증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 불법 노점 적발을 위한 공식적인 순찰이지만 정작 그녀의 눈은 허가증이나 위반 사항이 아닌 다른 곳을 본다. 바닷바람에 휘날리는 옷, 바다의 염기로 거칠어진 피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일해온 손가락들. 안 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옆모습이 자꾸만 떠난다. 이 항구에 와서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다. 선주는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이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이 소년의 존재가 자신에게 익숙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어진다. 선주는 숨을 쉬기 어려워한다. 가슴 위에 뭔가 무거운 것이 올라와 있었다. 기억이 아니라면 책임이었다. 혹은 둘 다였다. 오래전에 버려둔 것들이 자꾸만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녀는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방파제 끝 노점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는 이미 돌아온 것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선주는 다음 날 오전 문화재단 이사 사무실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서류를 스크롤한다. 항만 확장 공사 승인 안건. 이미 통과된 지 오래된 안건이지만 그녀는 세부 사항을 다시 읽고 있었다. 이해 제기 현황, 민원 기록, 그리고 영향을 받을 대상자 목록. 명단을 따라 내려가는 손가락이 멈춘다. 강도윤, 노점 허가 취소 대상자. 선주의 호흡이 가빠진다. 강도윤, 그 이름은 오래되었다. 10년 이상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글자만으로도 전신이 경직된다. 마치 누군가가 냉동실에 봉인해둔 것을 꺼낸 것처럼. 그는 과거였다. 그녀가 떠나올 때 함께 있었던 남자였다. 자유를 찾아 해외로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날 함께 있던 사람. 하지만 함께 간 건 아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지금도 문제였다. 선주는 모니터를 어두워질 때까지 바라본다. 강도윤은 어떻게 항구에 남아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묶어두었을까? 그리고 그 옆에 두 소년은 어제 방파제 끝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소년들. 선주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인다. 공사 영향 범위를 확인한다. 도시 외곽 항만 지역, 노점 밀집 구역. 그곳이 맞았다. 그곳이 그들의 장소였다. 서류를 인쇄한다. 손이 떨린다. 확인하면 안 돼. 알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 본 옆모습이 증명했다. 기억이 육체에 각인되어 있다는 걸 안다. 그 구부러진 척추, 그 굳은 어깨는 우연이 아니었다. 선주는 서류를 들고 창문으로 나간다. 야외로 나선다. 공기가 필요했다. 항구는 멀리 보였다. 하지만 바다의 냄새는 여전히 여기까지 닿아 있었다. 짠맛이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녀가 떠날 때 강도윤은 무엇을 했을까? 왜 함께 가지 않았을까? 아니, 왜 자신이 혼자 갔을까?
짐이 된다고 말했던가.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이었나? 선주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본다. 강도윤의 이름이 눈에 띈다. 검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취소 대상자, 제거 대상자, 사라져야 할 것. 그녀의 선택이 이토록 구체적인 형태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선주는 서류를 접는다. 그리고 서서히 웃음이 나온다.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가 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살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순찰은 현장 점검으로 바뀐다. 그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 꺼내진 것은 다시 냉동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선주는 현장 점검을 이유로 항구로 내려간다. 공식적인 명목은 항만 확장 공사 구간의 안전 실태 조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부터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방파제 끝 노점. 낮 시간이었다. 햇빛이 거친 콘크리트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의 가로등 불빛과는 다른 더 적나라한 조명이었다. 강도윤이 서 있었다. 선주는 멈춘다. 멀리서 그를 바라본다. 10년이 얼굴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실감한다. 그는 여전히 그였지만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살이 빠졌다. 피부가 거칠었다. 왼쪽 눈 아래에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언제 난 것인지 모르는 그 흉터가 가장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방식은 말없었다. 손님은 없었다. 낮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노점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옮기고 같은 곳에 다시 놓았다. 일이 아니라 습관처럼 보였다. 아니, 아마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을 것이다. 선주는 한 발 내디딘다. 도윤의 손이 멈춘다. 누군가의 기척을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계속해서 손을 움직인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안전 실태 조사입니다. 선주가 말한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목소리를 다시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윤이 돌아본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인식도 없었다. 그저 항만 안전관리자를 대하는 노점상의 표정일 뿐이었다. 선주를 보고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그 얼굴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허가증 확인하겠습니다. 선주가 말한다. 공식적인 절차였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허가증을 꺼낸다. 그의 손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장시간의 노동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굳어진 손이었다. 선주가 알고 있는 그 손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손이 아닌 도구가 되어버린 손이었다. 선주는 허가증을 본다. 유효했다. 모든 것이 정확했다. 물품은요? 모두 허가 범위 내입니다. 도윤의 대답은 짤막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선주를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는 이미 자신의 방어를 완성하고 있었다. 선주는 노점 주변을 둘러본다. 정말로 모든 것이 허가 범위 내였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런데 그의 완벽함은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가족분들은요? 선주가 묻는다. 공식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질문이었다. 도윤의 얼굴이 굳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굳음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습니다. 거짓이었다. 선주는 안다. 어젯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소년들은 학교에 있지 않았다. 선주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대신 노점을 한 바퀴 돈다. 강도윤도 따라간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경찰을 대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아니, 더 깊은 무언가였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작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선주는 그것을 본다. 그것이 자신이 남긴 것임을 안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선주가 말한다. 돌아가며 그녀는 도윤의 굳은 손을 다시 본다. 선주가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며 떠났던 그날, 그 손이 자신을 붙잡지 않았던 그 손. 아니, 자신이 붙잡게 하지 않았던 그 손. 그것이 이렇게 굳어질 줄은, 이렇게 오래 노동하기 위해 변형될 줄은 몰랐다. 선주는 항구를 떠난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무거웠다. 뒤에서 도윤이 다시 물품들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옮기는 습관이 되어버린 일의 소리가. 선주는 노점에서 나와 방파제를 따라 걷는다. 햇빛이 강했다. 항구에 소금기 나는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컨테이너 창고 구간에 이르렀을 때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목소리였다. 선주는 멈춘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는다. 노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낡은 컨테이너 뒤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간다.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서 두 소년이 보인다. 같은 소년들이었다. 어젯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소년들. 낮 시간인데도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 더 큰 소년이 망가진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소년이 그것을 돕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을 돕는 것이었다. 선주는 그들을 본다. 생년월일을 모르지만 크기와 움직임으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큰 소년은 16 정도, 작은 소년은 14 정도. 그 정도의 나이. 그 정도의 나이면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었다. 선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안 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더 큰 소년이 고개를 든다. 선주를 본다. 경계하는 눈이었다. 항만 안전관리자의 제복을 보고 경계하는 눈. 뭐하니? 선주가 말한다. 공식적인 질문이었다. 물건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소년이 대답한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너무 어렸다. 아이가 어른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그런 침착함이었다. 선주는 그들이 하는 일을 본다. 낡은 어구, 오래된 밧줄, 녹슨 갈고리들. 모두 강도윤의 노점에서 쓰는 물건들이었다. 이들이 맞다. 선주는 확신한다. 10년 전, 자신이 해외 유학을 떠나던 그 시간, 강도윤과 헤어지던 그 아침, 그녀가 말했던 말이 떠오른다. 넌 이제 짐이 돼. 내가 가는 길에 넌 짐이 돼.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혼자 자유를 찾아 예술을 하기 위해. 그리고 강도윤은 남겨졌다. 남겨진 그가 이 두 소년들을 낳았다.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 선주가 떠난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 그 시간들 동안 선주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눈앞이 흐릿해진다. 작은 소년이 선주를 본다. 뭐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순진했다. 경계심 없는 목소리였다. 어린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남겨둔 사람인 줄을. 아무것도 아냐. 선주가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냥 일 잘하거라. 선주는 돌아선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누구였어? 몰라. 관리 사람 같은데. 아빠 걱정되나? 모르지. 선주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걷는다.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 정도의 나이의 아이들이라면 아버지의 불안을 읽을 수 있을 나이였다. 아버지가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나이였다. 항만 확장 공사는 멈출 수 없다. 이미 승인 났다.
이미 결정났다. 그 결정의 끝에 이 아이들이 있었다. 선주는 주머니에 들려있던 서류를 만진다. 강도윤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취소 대상자. 그녀의 손이 떨린다. 선주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문화재단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컴퓨터를 켠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인사 기록, 주민등록 정보, 신용 조회 시스템. 모든 것이 그녀의 손가락 아래 있었다. 강도윤. 이름을 검색한다. 기본 정보가 뜬다. 생년월일, 주소, 신용등급. 그리고 가족관계. 선주는 숨을 멈춘다. 자녀 2명. 강민준 16세, 강민호 14세. 16세, 14세. 선주는 수치를 반복한다. 자신이 본 그 소년들의 나이와 정확히 맞았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는다. 출생증명서. 민준이는 2008년 9월 15일. 민호는 2010년 11월 3일. 선주는 달력을 뺀다. 손으로 계산한다. 2008년 9월. 자신이 해외 유학을 떠난 시기는 2008년 8월이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떠난 지 한 달 후에 태어났다. 민호는 그 2년 뒤 2010년 11월. 선주는 컴퓨터 화면을 멀리한다. 숨이 가빠진다.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야.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경직된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자신이 떠나기 전에 도윤과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저 함께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년월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선주는 다시 화면을 본다. 강민준과 강민호, 강도윤의 아들들. 그리고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자신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아는 것 같았다. 선주는 서재로 간다. 오래된 상자를 꺼낸다. 10년 전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편지, 사진, 티켓, 메모장들. 자신이 떠난 시간들을 보관해 둔 것들. 낡은 수첩을 찾아낸다. 2008년 8월의 메모. 도윤, 미안해. 넌 이제 짐이 돼. 그 글씨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자신의 필체였지만 그것을 쓴 기억이 없었다. 혹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잘 키워줘. 선주는 수첩을 내려놓는다. 그녀는 그것을 썼다. 분명히 썼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본 기억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다. 자신의 손이 아닌 누군가의 손으로. 전조였던 것 같다. 선주는 날짜를 다시 확인한다. 2008년 8월 25일. 자신이 떠나던 날의 메모. 그리고 아이들은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태어났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자신이 떠날 때 이미 도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곧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선주는 사무실로 돌아간다. 다시 컴퓨터를 켠다. 강도윤의 신용 기록을 본다. 어려움이 가득했다. 대출 기록, 연체 기록, 채무 기록들. 한 남자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긴 흔적들. 하지만 최근 5년은 깔끔했다. 꾸준하게 돈을 갚아왔다. 빈틈없게 완벽하게. 항만 확장 공사 때문에 노점이 사라지면 그것은 모두 무너진다. 선주는 손가락을 움직인다. 시스템에 접속한다. 항만 공사 서류, 영양 대상자 명단, 강도윤의 정보. 한 번의 클릭으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을 목록에서 지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었다. 선주의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진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항만 확장 공사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는 밀려나야 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선주는 화면을 끈다. 10년 전 그녀는 도윤을 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자유를 찾아. 이제 그 자유가 도윤을 다시 내팽개치려고 했다. 선주는 자신의 선택이 만든 잔해를 조용히 바라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 소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먼저 알아챈다. 강도윤의 손이 더욱 떨리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노점에서 같은 물건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만지작거렸다. 일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민준이가 먼저 묻는다. 아빠 뭐 있어? 없어. 그냥 피곤해. 거짓이었다. 아이들은 안다. 아버지의 거짓을 읽을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와 민호는 아버지의 짐을 뒤진다. 낡은 서류 가방 속에서 항만 공사 통보서를 발견한다.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허가 취소. 이주 권고. 기한은 6개월. 아빠가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민호가 중얼거린다. 그들은 계속 찾는다. 더 오래된 것들을 찾는다. 아버지가 보관해둔 것들. 오래된 수첩이 나온다.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안에는 글씨가 가득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아버지의 글씨였다. 작은 글씨로 꼼꼼하게 무언가를 기록해둔 것들. 날짜, 시간, 사건들. 그리고 중간쯤에 다른 필체가 나타난다. 여자의 글씨였다. 민준이가 읽는다. 도윤, 미안해. 넌 이제 짐이 돼. 내가 가는 길에 넌 짐이 돼. 이게 뭐야? 페이지를 넘긴다. 혹시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잘 키워줘. 그 글귀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다. 이선주. 이선주? 민호가 반복한다. 항만 안전관리자. 민준이가 말한다. 어제 노점에 왔던 그 사람이었다. 형제는 침묵한다. 그들은 글씨를 반복해서 본다. 낡은 필체로 쓰인 그 말들. 짐이 돼. 아이를 잘 키워줘. 아버지. 민호가 천천히 말한다. 아내였어? 그런 건 없잖아. 민준이가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그들은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본다. 아버지의 글씨로 기록된 것들. 날짜와 함께 2008년 8월. 누군가가 떠났다. 아버지의 글씨는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 9월. 그리고 2010년 11월. 민준이 이름 써 있어. 민호가 가리킨다. 그리고 내 생일도. 형제는 수첩을 내려놓는다. 그들이 이해한 것은 불완전했다. 하지만 이해할 필요도 없었다. 글씨들이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떠났다. 그렇게 떠난 사람이 지금 아버지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민준이가 먼저 말한다. 이 사람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야? 모르지. 민호가 대답한다. 하지만 생각은 같았다. 형제는 밤새 계획을 세운다. 항만 공청회가 있었다. 일주일 뒤 항만 확장 공사에 대한 공개 청문회. 그곳에 안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증거를 공개할 수 있었다. 낡은 수첩의 페이지들을 복사한다. 항만 공사 계획서의 허점들을 찾는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부분들. 그들이 아버지의 노점에서 일하며 발견한 위험한 부분들을 증거로 만든다. 민준이는 영상을 찍기로 한다.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위험들. 붕괴된 부두, 파손된 안전시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고등들. 민호는 기록을 만든다.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다쳤는지,
항만에서 일하는 다른 노점상들의 증언들. 그들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인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노점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밤에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이미 결정했다. 항만 공청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신들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낡은 수첩에 글씨들을 품고 그들은 밤을 새운다. 항만 공청회는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도시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 영향을 받을 노점상들. 선주는 단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문화재단 이사로서 공식 참석자였다.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몇 마디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항만 청장이 발표를 시작했다. 공사의 경제적 효과, 도시 발전의 필연성, 이주 지원 방안. 모든 것이 예상된 순서였다.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든다. 민준이었다. 질문 있습니다. 청장이 마이크를 건넨다. 절차상 필요한 것이었다. 민준이는 서 있다. 16살 소년이 마이크 앞에 선다. 항만 확장 공사로 안전 기준이 낮아진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영상 자료였다. 붕괴된 부두, 파손된 난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 장비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점상들, 항만 근로자들의 모습. 지난 3개월간 이 구역에서 5건의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민호가 일어난다. 그는 기록 자료를 들고 있었다. 공사 계획서의 안전 기준이 기존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는 기술 수치를 읽는다. 폭발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명확했다. 그것은 문제였다. 대강당이 술렁인다. 선주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화면을 본다. 민준이가 계속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20년을 이 항만에서 일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고 규칙을 지키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때문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공사 계획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울린다. 당신들의 발전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버리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침묵. 민호가 덧붙인다.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공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낡은 수첩을 든다. 그리고 항만 안전관리자 이선주 이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압박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선주의 몸이 경직된다. 이 수첩에 그녀의 서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의 과거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 승인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대강당이 요동친다. 언론 카메라들이 켜진다. 플래시가 터진다. 청장은 당황해한다. 이건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순간 선주는 서 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맑았다. 이제 마주할 시간이 된 것이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선주가 말한다. 저는 항만 공사 승인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대강당이 더욱 요동친다. 10년 전 저는 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윤입니다. 저는 그를 짐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선주는 단상에서 내려온다. 저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이제 이해합니다.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 가족이 그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민준이와 민호를 본다. 이 공사에서 강도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마이크가 그녀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었다. 저는 이사직을 사직합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강도윤은 노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선주의 고백. 그의 손이 떨린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공청회가 끝난 지 3일 후 항만 공사는 중단된다. 안전기준 재검토, 이해관계자 조사, 공정성 논란, 모든 것이 뒤엉킨다. 도시의 발전 계획은 미뤄진다. 강도윤의 이름은 취소 대상자 목록에서 지워진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공사 중단 이틀째, 항만 일대에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난다. 미처 보수되지 않은 부두의 일부가 무너진다. 그곳에는 도시 발전을 위해 새로 설치된 기초 공사 기계들이 있었다. 안전 기준이 낮춰진 공사의 결과였다. 부두 근처에는 강도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점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한번 시작된 공사는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붕괴음이 울린다. 콘크리트가 터지는 소리, 철골이 휘는 소리, 그리고 비명. 강도윤은 순간적으로 움직인다. 인근 노점상의 할머니가 무너지는 부두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동작이 느렸다. 피하지 못할 나이였다. 강도윤은 뛴다. 그는 할머니를 밀어낸다. 그리고 자신은 떨어지는 콘크리트 조각에 맞는다. 왼쪽 팔이 부러진다. 등에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할머니는 살아난다. 구급차가 온다. 강도윤은 병원으로 실려간다. 선주는 병원에 간다. 그곳에서 도윤을 본다. 팔에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통을 참는 자의 침묵이었다. 미안해. 선주가 말한다. 도윤은 그녀를 본다. 첫 번째로 정면으로 본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0년의 시간으로 모든 감정이 마모되어 버린 눈이었다. 아이들은?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안전해. 공청회에서 말한 것처럼. 도윤의 눈이 감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주가 묻는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처럼. 선주는 계속 앉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침묵 속에서 둘이 공유하는 것은 오직 책임이었다. 강도윤이 그 책임을 져온 10년 동안 선주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혹은 외면하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돌아왔다. 그 책임의 무게가. 며칠 뒤 민준이와 민호가 병실을 찾는다. 아버지. 도윤은 아이들을 본다.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그의 왼팔은 고정되어 있었다. 석 달은 노점에 나갈 수 없었다. 석 달이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 그 시간 동안 노점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이다. 민호가 선주를 본다. 병실 구석에 앉아 있는 그 여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민호가 말한다. 14살 소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주는 그를 본다. 우리 아버지를 돌봐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내가? 선주가 묻는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요? 침묵. 도윤이 말한다. 그럴 필요 없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민준이가 고개를 흔든다. 아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다. 선주는 천천히 일어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선주의 새로운 책임이 시작된다. 매일 병원에 가는 것, 식사를 챙기는 것,
상처를 닦아주는 것, 말하지 않는 도윤과 마주하는 것. 그 모든 시간이 10년 전 자신이 떠나올 때의 대가였다. 항구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선주는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그곳에 머문다. 자신이 남긴 잔해 속에서.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묻지 않는다. 왜 이 여자가 자신들의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지를. 그들은 이미 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책임만 남는다. 항구의 밤이 깊어진다.